저는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하지 않았거든요. 시간만 정해서 너가 알아서 먹어 이렇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저녁을 굶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면 탄수화물을 좀 빼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달라진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해야 이 정보가 깔려야 이제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거 좀 보이시나요? 이 보시면 우리 몸이 이제 딱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기 시작할 때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 빨간색이 엑소제너스,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자마자 첫 4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이 다 이제 소화가 됐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주황색 커브가 생기는데 글라이코겐이라고 써있죠. 이거는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라이코겐을 내 몸의 주 에너지로 쓴다는 겁니다. 그 몇 시간까지 쓰냐면 보통 한 12시간까지 열심히 씁니다. 12시간이 밥을 안 먹고 있다는 전자예요. 밥을 안 먹은 지 12시간까지는 이제 간에서 글라이코겐이라는 걸 쓴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 글루코네오제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건 당 신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12시간쯤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이틀을 굶거나 뭐 8일을 굶거나 10일을 굶게 되면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는 될 수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당을 포도당, 당을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근육이나 이런 아미노산 이런 거에서 근손실 하잖아요. 근손실 들어보셨나요? 금식할 때? 다이어트를 하면 근손실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글루코네오제네시스 때문에 근손실이 오는 건데 결국은 12시간이 넘어서 금식을 한 지 12시간이 되어서부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란색이 주 에너지원은 아니고요. 이 12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글루코네오제네시스랑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12시간. 이 12시간이 키워드인데요. 금식을 한 지 12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내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지방을 잘 쌓는 몸, 지방을 잘 태우는 몸이 이해가 될 거고요.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좀 이따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요거를 좀 어떤 상황극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마치 그 좀비 뭐 이런 드라마처럼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 살아남았어. 근데 나는 요리는 할 줄 몰라. 그러면 이제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편의점을 턴다든지 어떤 집을 털면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요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어진 음식들을 내가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음식들이 다 없어지거나 상하거나 부패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비축해뒀던 비상식량들이 내가 이제 허리춤에 있었어요. 그 비상식량들을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것이 글리코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에 있던 비상식량들을 꺼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고요. 심지어 이 비상식량마저 바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요리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해서 아니면 사냥을 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사냥을 한다든지 요리를 해온다는 것이 지방을 갖다 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 정도 지나야 지방을 사용하게 된다. 그게 우리 몸에서 한 12시간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깔아야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이 막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이 쌓이는 몸과 지방을 잘 태우는 몸, 무엇이 다른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아까 그런 이야기로 비춰봐도 될 것 같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방이 잘 쌓이는 몸은요, 기초대사량이 좀 떨어지는 몸이에요. 그리고 지방이 잘 쌓이지 않는 몸은 기초대사량이 높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몸이면 지방이 잘 안 쌓이고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안 쓰는 몸이면 지방이 좀 잘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떤 상황에서 생기느냐? 과도한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뭐 이런 경우에 운동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몸은 지방 잘 축적하는 몸이 되기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반대의 경우 내가 스트레스도 없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수면도 규칙적으로 하고 이런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원활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몸들은 지방이 잘 쌓이지 않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뭐 몇 시간 금식 이게 간헐적 단식도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20시간 금식 이런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예전에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시간을 제한하는 식사, 타임 리스트릭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간헐적 단식의 개념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그렇게 훅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걸 또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주고선요, 스마트폰 앱을 깔고 나서 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버튼을 눌러,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걸 한 3주 정도 연구를 해봤더니 보시면 이게 쉽게 말하면 하루 시간표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어렸을 때 그 생활계획표 세우는 시간표 24시간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까만 것들이 뭔가 칼로리를 섭취했던 부분들이고요, 하얀 부분이 칼로리를 섭취를 안 했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막 모아보니까 이 사람이 식사를 안 하던 시간이 정말 몇 시간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많은 분들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거의 뭐 6시간도 식사를 제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식사를 하지 않는 시간을 좀 제한했어요. 너 이제부터 6시부터는 먹지 말아봐. 한 10시간 정도는 좀 먹지 말아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했더니 체중이 줄고 그 체중이 감소된 게 오랫동안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먹는 시간도 내 체중이라든지 내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착안한 것이 시간을 제한하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심지어 칼로리를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하지 않았거든요. 시간만 정해서 너가 알아서 먹어, 이렇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시간을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간헐적 단식을 좀 너무 빡시지 않게, 좀 20시간 간헐적 단식 이런 건 너무 힘드니까 12시간 이런 식의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은 저는 추천을 하는 바이고요. 이제 다이어트 상담할 때도 그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몸에 많이 쌓이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에너지 밸런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몸은 이 시소 혹은 이게 저울처럼, 양팔 저울처럼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맞춰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느낄 수 있냐면요, 내 체온이 기가 막히게 36.5도를 유지하고 있죠. 아니면은 내가 보통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 소변을 보는 횟수라든지 대변을 보는 타이밍이라든지 이게 조금 일정하죠. 이런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몸은 사실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밸런스가 깨지면 어쨌든 몸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음식이라고 따져서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하게 됐으면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죠.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체중이 늘어나는 거고요. 체중이 늘어나면서 이제 먹는 칼로리와 체중이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항상성을 유지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서 만약에 칼로리가 적어졌어요. 그럼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방이 연소가 돼서 몸이 칼로리에 맞는 만큼 체중을 또 변화시키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체중이 증가, 지방이 쌓이는 그런 원인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비만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밸런스가 너무 깨지기 쉬운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에디슨의 전구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제 낮과 밤이 거의 사라졌잖아요. 낮과 밤의 구분이.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호르몬 불균형도 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크푸드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리고 액상과당이라든지 커피숍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무슨 프라푸치노라든지 이렇게 단 음료들 엄청 많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배달 음식의 지금 르네상스라고 표현하는데요, 배달 음식이 너무 세팅이 잘 돼 있고 배달도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야식을 먹기 너무 좋은 상황,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종합돼서 우리 사람들이 지방이 쌓이기 좋은 체질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장년층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새나라의 어린이 노래 아시죠?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불량식품 먹지 않고 골고루 먹고,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게 되면 점점 지방을 잘 쓰는 건강한 몸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요, 그 운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유산소 운동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근력을 만들고 유지하는 근력 운동에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150분 정도, 그리고 근력을 만드는 운동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가끔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운동하세요? 그럼 저 운동 열심히 하죠, 매일 하죠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스쿼트 좀 해보시나요? 그거는 무릎이 아파서, 아니면 그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근육이 늘려면 단백질 섭취와 함께 근력 운동이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또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정말 따분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생활 패턴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어떤 젊은 친구는 저한테 이랬어요. 요즘에 잠은 일찍 주무세요? 왜 원장님 말씀 듣고 일찍 자고 있어요. 몇
시쯤 주무시나요? 1시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일찍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안 자면 제 생활이 없어요. 그럼 예, 그렇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1시까지 좀 자기 여가 시간을 즐기지 않으면 생활이 없죠. 그럼 그 시간에 뭐 하세요? 유튜브 보고 인스타하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기 어떤 나의 라이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일찍 자지 않고 일찍 자는 삶은 너무 따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세상에는 음주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주를 안 하는 분들이 삶의 질이 막 떨어지고 삶의 낙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즐겁게 행복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시거든요. 근데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그럼 무슨 맛으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즐거움은 건강한 쪽으로 찾으시고 그런 이제 건강하지 못한 쪽은 조금씩 정리해 주시고 끊어 주셔야 점점 나이가 드는 이런 100세 시대에 조금씩이라도 건강하게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젊었을 때 그냥 음주 습관, 젊었을 때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신다면 그건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4주 혹은 3개월 정도의 루틴을 환자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우선 4주가 아니라 앞으로 쭉 지켜줘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단 음료, 간식 같은 거, 디저트 이런 거는 웬만하면 금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이거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나는 운동은 힘들어서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게 타협이 불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주 정도 쭉 이루어 주셔야 될 것이 4주 정도 금주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2주차 할 때는 아침, 점심을 먹고 나서 저녁을 굶는, 저녁을 스킵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가 좀 충분해야 되겠고요. 저녁을 굶는 이유는 저녁을 간소하게 먹거나 혹은 굶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첫 1, 2주차는 극기훈련 이런 식으로 좀 다가가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3, 4주차 때는 1, 2주차는 저는 교정 구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교정. 내가 뭔가를 딱 교정하는 느낌. 그 다음에 3, 4주차는 그 교정된 걸 못 박듯이 고정하는 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 4주차는 고정 주간인데요. 이때는 저녁을 식사를 거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 거르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식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녁을 굶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면 탄수화물을 좀 빼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떠먹는 두부 같은 거 있죠. 떠먹는 두부 같은 거에 그 밑반찬 조금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견과류 한 줌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두부면 같은 게 있거든요. 두부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면입니다. 그런 걸로 이제 면 요리를 해서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이제 찾아내서 이제 3, 4주 때 저녁을 간소하게 먹는 거를 고정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4주차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달라진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4주 교정하고 고정하는 주간을 통해서 4주 내내 이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운동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힘들구나. 운동을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가볍구나. 아니면 몸이 이렇게 가벼워지는구나. 섬유질을 많이 먹었더니 변비가 해소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런 식단을 짜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또 이거는 너무 힘드니까 나는 치팅데이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치팅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고 싶은 걸 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팅데이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겠다. 음주는 이런 패턴으로 마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4주 내내 자기의 평생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멈추지 않는 생활 습관 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면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체중이 몇 킬로 빠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히 한국인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중이 한 5kg 이상 변해야 저 살 빠졌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kg 감소됐거나 변화한 거 가지고는 저 살 빠졌어요, 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어쨌든 한 4주간 체중이 조금씩 변하면서 대신에 디테일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활력이 증가하거나 변비가 개선되거나 아니면 아침에 붓기가 빠지거나 여성분들은 화장이 잘 먹게 된다든지
뭐 이런 작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비만이 좀 예방이 되고 체중이 감소가 되고 당뇨가 예방이 되고 이런 체질로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4주 만에 체중이 뭐 5kg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점점 건강한 몸, 그리고 지방을 잘 연소시키는 몸, 그리고 운동도 계속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계속 유지되는 몸, 이런 몸으로 점차 건강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이 찌는 결정적인 이유, 많이 먹어서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비만은 의학적으로는 유전이라고 했었는데 유전으로는 설명이 안 될 만큼 그 숫자가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먹을 게 많아진 거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굶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싶긴 한데 건강 문제가 좀 심각할 정도로 성인이 되어서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차 사고 나서 다쳐서 응급실 가는 거 말고는, 아니면 감기 걸려서 가는 거 말고는 가장 많이 병원을 들락날락 하는 이유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잖아요. 만성질환, 대사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다 암까지 전부 다 살쪄서 살찌는 것과 연관이 있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많이 먹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니까 비만을 부르는 안 좋은 식단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많이 먹는다는 거의 개념이 그냥 폭식, 누군가는 식사를 많이 하고 누군가는 소식을 하는데 그 차이도 있지만 자주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의 빈도, 얼마나 음식을 자주 먹는가 로도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한 끼를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 이 칼로리를 우리가 섭취하고 영양소를 섭취하는 음식에서 나오는 양이, 우리가 주로 말하는 이제 포도당 아니면 단순당의 양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먹게 되는데 결국은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단순당을 많이 먹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은 되게 쉽게 많이 접할 수 있게 됐죠, 단순당을. 예전에 비해서 100년 전만 해도 설탕은 너무 비싼 거였는데 지금은 가공식품에서는 설탕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액상과당이라든가 아니면 인공 감미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맛을 구하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 단맛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또 이제 중독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또 쉽게 고치는 게 어려운데, 이거 단 거 위주의 식단을 자주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가장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살을 찐 이유가 많이 먹는 거라고 했으니 가장 쉽게 살 빼면 그만 먹으면 되겠죠. 이제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그 안 먹는 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안 먹을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먹는 양을 줄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단순당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일률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음식을 먹는 비율 중에 현대인들은 70%, 60% 가까이를 탄수화물로 먹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단순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이제 적게 먹는다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도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음식을 5번 먹으면은 인슐린 호르몬이 5번 분비되고요. 음식을 한 번 먹으면은 인슐린 호르몬은 한 번만 분비가 됩니다. 그 인슐린 호르몬이 자주 분비가 되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식사 빈도를 줄이는, 요즘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죠. 저도 환자분들한테 간헐적 단식을 권합니다. 안전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을 이제 칼로리를 재가면서 음식을 조절한다는 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해야 되고. 근데 간헐적 단식은 그거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쉽거든요. 몇 시에부터 몇 시에 먹었어, 몇 시에 먹었어. 간헐적 단식의 목적은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를 확보하는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아까 하루에 5번 먹으면 인슐린 5번 나온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몸이 쉴 틈도 없고 살 빠질 틈도 없습니다. 이 공복 시간을 좀 길게 그냥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은 16시간 뭐 이렇게
시간 16대 8 뭐 이런 간헐적 단식이 있는데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사실은 없고 초반에는 하지만 이제 16대 8이 유명해진 간헐적 단식의 대명사처럼 된 이유가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일단 키토시스란 게 가지고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오토파지라고 해요. 자가포식을 일으키는 우리 몸에 병들고 늙은 세포들을 우리 몸이 알아서 파괴하는 항노화죠. 이런 효과들도 16시간 이후부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보통 16시간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하기도 너무 쉬워요. 사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단식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좀 단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민망해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 진짜 기초적인 기초고 보통 12시간 단식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하죠.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하면 저녁을 먹고 늦은 야식을 하지 않는 이상 밤에 잠을 8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면 보통 12시간은 단식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해서 4시간 더 하는 거니까 아침 식사 한 끼 거르고 점심을 먹게 되면 16시간 단식도 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6시간 단식을 하고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3끼를 먹는 양이 중간에 간식이 있고 단순당이 있고 과자 이런 게 섞인 게 아니라 건강식으로 먹는 사람이라면 거의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대 이제 마트에서 우리가 쉽게 접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나 외식을 할 때 먹게 되는 음식에 들어가는 단맛을 내는 이 당들의 효과가 되게 적은 양이라도 무섭거든요. 우리가 케찹을 뭐 요만큼 찍어 먹으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콜라보다 설탕이 많잖아요, 케찹에. 그런 식으로 고기에도 뭐 이렇게 양념이라고 하면은 붓으로 고기에 양념 좀 발랐는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하지만 그 당은 어마어마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순당이나 가공당을 쉽게 섭취하는 식단에서 벗어나서 건강식을 한다면 하루에 3끼고 뭐고 다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대사질환으로 살이 찌고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식사를 좀 줄여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16시간 정도 단식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시간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16대 8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이제 스케줄 따라서 지키는데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16대 8을 지키고 나서 단식이 끝나고 나서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보상 심리가 생겨가지고 또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구 먹는 경우가 있어요. 당이 막 많은 탕수육을 먹는다든가 탕후루를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당을 먹는다 그러면 인슐린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서 단식을 안 하느니만 뭐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단식을 이야기할 때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간보다도 단식을 마치고 나서 먹는 첫 끼, 단식 끝낼 때 어떻게 끝낼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이게 단백질 근손실도 예방을 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단백질을 제일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단백질을 제일 효율적으로 섭취하면서 동시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소고기하고 달걀에서도 노른자, 그냥 달걀 노른자, 그냥 전체 달걀이죠. 달걀과 소고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아니면 봄브로스라 그래서 요즘 또 많이 먹는데 한국에서는 사골이죠. 사골국물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저는 간헐적 단식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체질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밤에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를 거르는 게 더 편하다.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신데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얼마든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는 아침 식사를 이제 주로 거르고 8시, 9시에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점심까지 뭐 금방 좀만 일하다 보면 점심이 되니까 점심 식사를 하는 걸로 해서 16시간 단식을 하죠. 근데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게 라이프 스타일로 그냥 가져가기에도 저한테 편안해서 처음 근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하면은 몰랐어 16시간 해보고 24시간이 훨씬 더 또 다른 효과가 좋으니까 24시간을 해보고 싶은데 빈혈이 오거나 어지럽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특히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억지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에만 얽매여서 시간을 지키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갑자기 마라톤 뛸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이 그런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천천히 내가 너무 음식을 자주 먹는 건 아닌가 이거를 점검을 하고 그거를 자각한 정도에서 천천히 시작해서 12시간도 해보고 14시간도 해보고 천천히 늘려간다면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충분히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16시간 도달하는 건 쉽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저도 16시간 단식을 하고 봄브로스나 이런 것들을 즐겨 먹는 편이고요.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을 그렇다고 막 제가 건강식만 먹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진 않겠죠. 많이 먹지 않겠지만 그런 보상을 먹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88 올림픽 끝나고 중학교 때 일찍 이민을 가서 그 당시에는 미국에 떡볶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있었는데 어렸을 때 한국에서 먹던 떡볶이를 먹다가 미국에 갔는데 못 먹게 됐으니 이게 약간 소울푸드 같은 개념이고 괜히 그게 맛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요즘 사실 그렇게 맛있지도 않구나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 나오면 꼭 찾아 먹는 음식이 떡볶이일 정도로 좋아한다고요. 그런 거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먹는데 못 먹고 뭐 절대 제가 암 환자라 그래가지고 철저한 식단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고, 특히 간헐적 단식이 그거를 허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당뇨를 고쳐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16대 8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적당히 음식도 먹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개선되기는 어렵겠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 번 정도는 24시간 단식도 해야 되는데, 저도 24시간 단식을 가끔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해요. 근데 24시간 단식을 하면 음식을 완전 굶는 건 아니거든요. 음식을 얼마든지 저녁을 내가 먹고, 음식을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아침은 원래 안 먹으니까 안 먹고, 점심 때 점심을 먹어야지 16시간 단식이 되는 건데, 마침 너무 일이 바빠서, 바쁜 날이라서 일을 하면서 일도 잘 돼. 그래가지고 일도 잘 되니까 방해받고 싶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 됐다. 내가 원치 않는데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단식을 하게 됐네.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내 몸에서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 장 줄기세포나 면역 줄기세포들이 단식 시간이 길게 갈수록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가포식에 의해서 늙은 세포들을 우리 몸이 잡아먹기 때문에 항노화 효과도 있으니까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마침 못 먹었어요.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다시 저녁 시간이 오면 24시간 단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단식을 한다 그래서 하루를 온종일 굶는 날은 없어요. 하루에 한 끼는 먹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1일 1식이 24시간 단식이죠. 하루를 완전히 안 먹는 거는 그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보통 잠자는 시간 끼고 하면은 36시간 막 이렇게 초장기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가끔씩 24시간 단식을 껴서 하고, 평소에는 8시간 단식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행 가면은 뭐 호텔 가면 조식도 나오고 이러면 또 먹죠. 가족들하고 여행 갔는데 나 혼자 간헐적 단식 한다고 방에 있으면 그거는 좀 아니니까, 그럴 때는 또 편안하게 먹고, 이게 뭐 가끔씩은 아침 약속이 있으면 또 먹고, 깨질 때도 있지만 또 지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경우는 각광을 받고 있죠. 원래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 안 되고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당뇨보다 미용이 더 중요하니까 비만 치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떴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위장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죠. 운동도를. 그래가지고 결국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암 환자가 위를 완전히 절제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당뇨도 있었는데 비만이었는데 체중이 뭐 거의 100파운드가 빠지고 당뇨병이 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위 밴드를 통해서 똑같이 수술적인 요법으로 위를, 아니면 위를 부분 삭제, 옛날 그런 수술들이 있었잖아요. 예.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도 그 수술을 받다가 부작용으로 돌아가시고 이럴 정도로 그런 수술이 있었는데, 지금 위고비도 이제 약물을 통해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위의 활동을 억제하고, 이제 거기에 또 식욕을 억제하는, 뇌에도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좀 해주는 것 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고, 이 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인슐린 저항성을 조금 공부하고, 사람이 지식이 아는 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조금 알면 이런 게 쉽거든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거 믿어 말어 해봐 말어 하고 그냥 굶어 보라니까 덮어놓고 굶는데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해가면서 하면 사실 쉽거든요.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배움의 기쁨도 있고 해서, 돈을 들여서 위고비를 맞을 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가. 근데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저용량으로 주사를 맞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서 항상 다이어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남성분들이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 저용량으로, 고용량으로 하면 항상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중도 포기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용량으로 주사를 맞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짧은 기간 동안의 치료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렇게 식사하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치료가 끝난 후에 계속 그 치료를 하지 않고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도 식욕 조절이나 아니면 자기가 식단을 조절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치료를 하는 동안에 운동을 하신 분들, 대사를 그래서 더 끌어올리신 분들은 좋은 효과, 거의 부작용은 경험하지 않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제일 이 효과가 안 좋은 분들은 누구냐? 여성분들인데 뭐 한 40대인데 별로 운동량이 전혀 없고 술 많이 마시고 그래가지고 살찐 경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위고비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가장 많이 겪고 효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또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용량을 크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요가 엄청 심합니다. 중간에 부작용도 심하고, 부작용이 심해서 포기하던가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요요가 심해서 끊을 수가 없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권장할 만한 적당한 치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치유랑 치료는 다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는 있지만 치유받는 공간은 아니에요. 적어도 현대의학 시스템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암일 거예요. 다 전부 다 대사질환이고 다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의 치료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데, 일단은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규정이에요. 안 그런 치료 못 보셨잖아요. 그걸로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없애주거나 편안하게 해주는, 원래 통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목적인데 지금 대사질환들은 통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합병증이 무서우니까 그걸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당을 관리해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내려주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을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증상만, 암이 있으면 그 혹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혹을 떼내고, 그런 식의 치료를 해주는 건데 거기까지밖에 못 해줘요. 거기까지만 해주는 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으로. 왜냐면 이거는 치료의 목적이 나는 그게 좋아, 마음에 와닿았어, 왠지 이렇게 관리만, 약물로 관리만 하고 내가 지금껏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계속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너무 바쁘거든, 이라고 하신다면 그게 맞는 치료가 돼서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 관리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결국은 당이 계속 진행이 돼서 당뇨약을 더 센 거를 쓰다가 나중에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투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식을 해야 되는 이 단계를 누구나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를 되돌리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되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쭉 길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닥터조의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직접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실 수 있고, 저 말고도 다른 기능의학 선생님들 통해서 답변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